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 식당과 곳곳에서는 식사 3만 원과 더치페이를 지키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여 첫 위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건설사들이 잘 안 팔리는 아파트 저층에 테라스 설계를 도입해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층은 미계약이 많았는데 최근 일부 단지는 이 테라스 설계로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자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홈앤쇼핑 설립 당시 공적 자금 1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때 계약서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날림 투자로 중기 유통센터가 경영 참여에 제외되면서 홈앤쇼핑은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바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식당과 곳곳에서는 1인당 식사 기준 3만 원과 더치페이를 지키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김주환 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외부 업체와의 점심 미팅에 나섰습니다.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차 만난 자리인데 식당은 1인당 가격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곳으로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이곳 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문한 총 식사 가격은 4만 원. 김영란법 기준인 1인당 3만 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산은 더치페이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접대 문화를 타파하자는 게 있으니까요. 굳이 1인당 3만 원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각초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식사 기준 3만 원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돼 가격대별 식당들의 명함도 엇갈렸습니다. 애초 1인당 식사 가격이 3만 원을 밑도는 곳은 평소와 다름없거나 오히려 손님이 늘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싼 게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특별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식집 등 고급 식당의 경우 예약 손님이 줄었고 주문되는 메뉴도 3만 원 이하뿐이었습니다. 정식이 28,000원짜리 코스가 있어서 점심때는 거하다고 다 드시지도 않고. 고급 식당들의 경우 저녁 손님에 대비한 3만 원 미만 김영란 메뉴까지 준비했지만 손님들 사이에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큰 탓에 기대는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 명입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식사 자리마다 첫 위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3층은 밖에서 집안이 보여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거나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어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최근 건설사들이 저층에 테라스 설계를 도입해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달 초 안산 상록구 사동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안산 그랑시티자이. 이 단지는 1단계로 지상 최고 49층 16개 동, 총 4,283가구 규모로 이중 저층 100가구가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됩니다. 저층은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발코니 확장으로 사라진 공간을 테라스 설계로 되돌려주는 만큼 저층 미계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스 공간은 정원이나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바베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들이 대부분 확정을 하기 때문에 테라스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차에는 좀 더 한 7층, 8층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힐즈는 강남 최초로 저층 테라스 하우스를 도입해 완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단지는 지상 33층 23개 동, 총 1,32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테라스하우스 5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습니다. 테라스하우스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다른 타입에 비해 200~300만 원가량 비쌌지만 청약에 439명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7월 동작구 흑석동에서 분양된 아크로 리버하임의 경우 테라스 세대가 102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단지의 주력 평면인 84제곱미터 C형의 경쟁률 85대1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건설사들은 테라스 설계를 도입해 저층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 수요자들은 발코니 확장으로 없어진 여유 공간을 되찾을 수 있어 청약시장에서 테라스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대기업 노동계 릴레이식 파업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중소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 등 대기업 노동계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현대차 파업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힘없는 중소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들과의 임금 격차를 높이면서 일자리도 미스매칭되는 그러한 불균형을 만들고 있고, 또한 고용이 안 돼서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문제도 현대자동차가 주범입니다. 현대차의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역대 최대인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중소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하루 900억 원에 이릅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내세운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허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달합니다. 협의회는 현대차의 노사 타협 파행이 지속될 경우 불매운동이라는 초강력 대응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힘없는 중소협력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홈앤쇼핑 설립 당시 주요 주주로 출자했지만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면서 경영 참여 등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건데요. 이런 날림 투자로 인해 홈앤쇼핑은 현재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업 쇼핑을 설립할 당시 중기유통센터가 다른 출자자들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A4 용지 32장 분량으로 자세한 투자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홈앤쇼핑을 설립할 당시 중기유통센터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영업 쇼핑 때와 비교해보면 날림 투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 설립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영 참여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 지분 참여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센터는 별도의 투자 계약 없이 지분 참여만 하게 됐고 15%의 지분 금액 150억 원을 출자했다는 것입니다. 공적 자금 150억 원을 투자해서 홈앤쇼핑의 2대 주주가 됐지만 경영 참여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약서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날림 투자로 인해 중기유통센터는 지난해까지 홈앤쇼핑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사이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그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공적인 목표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상당히 높고 프라임타임 명품이나 또는 대기업 상품을 한 달 띄워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홈앤쇼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거나 계약서를 제작성해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기유통센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V20가 내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됩니다. 이 V20가 처음 공개된 이후 외신들로부터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LG V10의 후속 모델인 V20가 내일부터 공식 출시됩니다. LG V20는 티탄, 실버, 핑크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국내에 먼저 출시되고 이후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입니다. LG V20의 출고가는 89만 9,800원으로 공시 지원금은 내일 오전 공개됩니다. V20는 세계 최초로 쿼드 데크를 탑재하고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뱅 앤 올룹슨 플레이와 협력해 수준 높은 스마트폰 음질을 구현했습니다. 뱅 앤 올룹슨 플레이가 제작한 이어폰도 기본 제공됩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전후면 광각 카메라, 하이파이 녹음 기능,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누가 등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V20는 지난 7일 처음 공개된 이후 유럽과 미국의 IT 유력 매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IT 매체 테크레이더는 V20의 다양하고 눈부신 기능들을 접하면 쉽게 눈을 떼지 못할 것이라고 호평했고, 미국 IT 매체 판드로이드도 시장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비디오 레코딩에 관련해서는 LG V20가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LG전자는 V20의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더 많은 사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음원 콘텐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매 고객에게 통신사별로 멜론, 엠넷닷컴, 지니의 음원 듣기 및 저장 2개월 이용권을 무료로 증정하고 LG 스마트월드 앱을 통해 유니버셜 뮤직의 하이파이 음원을 한시적으로 할인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불황의 위기를 맞고 있는 카드사들이 신입 채용에는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받는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IT 인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 달간 카드사들의 하반기 신입 채용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새로운 인재를 맡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리카드와 BC카드, 롯데카드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서류 접수는 이미 마감됐고 남은 과정을 통해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공채에서 기획관리와 영업관리 직군을 뽑는데 채용 규모는 인턴과 공채 포함 90명으로 작년보다 2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 6월 인턴십 수료를 시작한 50에서 60여 명 중 40명 이하 수료자들을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도 현재 막바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며 인력을 줄였던 카드사들이 신입 채용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핀테크와 IT, 해외 진출 등 신사업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카드는 디지털 본부를 신설했고 현대카드는 이미 역량을 검증받은 경력직을 위주로 IT 부문 인력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 전체에서 IT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면서 IT나 디지털 인력들이 빠르게 확충이 되고 있고요. 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이 조직 개편 후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과 IT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외국어 능력과 IT 관련 전공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카드사 취업에 좀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ELS로 불리는 주가 연계증권의 상품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홍콩 H지수 기반의 ELS가 대규모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ELS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수익이 쏠쏠한 효자 상품인 ELS 판매를 중단하기 어려운 증권사들이 원금 손실 위험을 대폭 낮춘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원금 보호에 중점을 둔 이른바 리자드형 그리고 세이프티가드형 ELS 상품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올해 초 문제가 됐던 ELS, 즉 주가 연계증권의 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KIS 채권평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행된 ELS 중 일반형의 비중은 한 달 새 7%포인트나 줄어든 69%에 그쳤습니다. ELS 월별 신규 발행량 중 일반형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진 건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리자드형을 앞세운 특이 유형 ELS 비중은 올 초 신규 발행 ELS의 5%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에 7%, 7월에 10%, 8월에 19%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리자드형은 일반형 ELS에서 원금 보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리자드 배리어 조건을 추가로 설정해 조기 상환 확률을 끌어올린 상품입니다. 지난 2월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일부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해 ELS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요 지수들은 계속 오르면서 조기 상환 확률을 높여 원금 손실 우려를 낮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ELS 하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인데요. 이게 지금 저위험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언급하셨죠. 이 리자드형 ELS, 이건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리자드형 ELS는 하락장에서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고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영어 단어 리자드는 도마뱀을 뜻하는데요. 일정 수익을 포기하고 원금을 지키는 상품의 유형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의 모습과 비슷한 데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ELS의 경우 1차 조기 상환 시점에 기초자산 지수가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졌다면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가 더 떨어진다 해도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리자드형은 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지만 않았다면 약속한 수익률의 절반만 받고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더 떨어질까 불안하면 절반의 수익에 만족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안정성을 강화한 겁니다. 리자드형 ELS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융사들도 공격적으로 상품 개발과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현대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국민, 신한, KB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8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하나은행의 경우 현재 주간 전체 판매 ELS의 60%를 리자드 EL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ELS와 달리 이 안정성에 상당히 무게를 둔 상품인데요.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세이프티 가드형 ELS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상품입니까? 네, 영어 단어 세이프티 가드는 우리말로 방어벽 또는 안전지지대입니다. 따라서 세이프티 가드 ELS는 이름처럼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원금 손실 위기에 빠진 ELS에 안전지지대 같은 방어 역할을 하는 조건을 더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낮춘 상품을 말합니다. 리자드형과 유사하게 세이프티 가드형 ELS도 1년 안에 원금 손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를 종료시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NH투자증권의 세이프티 가드 ELS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초자산이 조기 상환 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원금 손실 가격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시중금리 이상의 세이프티 가드 수익과 함께 상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 이 ELS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 원금 손실 우려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전성을 높인 ELS 다른 상품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6개월 뒤에 기초자산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원금 보장형으로 바꿔주는 상품도 있고요. 원금 손실 구간을 30%대로 낮춘 초전옥인 상품, 투자 기간 내에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든 만기일에만 최초 기준가의 60% 이상이면 수익률을 지급하는 노후녹인 상품 등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뉴스타트 ELS도 그중 하나인데 6개월 내에 녹인 구간에 진입하면 해당 일의 종가로 최초 기준 가격을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춘 상품들이라 해도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네, 원금 손실의 우려를 낮추고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EL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부당급여를 지시하고 롯데 계열사 일감을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몰아주는 등 1,20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부장검사 등 모두 4명의 검사를 투입해 법리 공방을 펼칩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적어도 자정은 넘겨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중도 해지로 빠져나간 돈이 지난 7월까지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ISA 가입자 및 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은행에 ISA 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한 고객은 7만 5천 명, 반환된 투자금은 1,0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규 가입액은 ISA가 출시된 첫날인 3월 3,770억 원에서 4월 4,946억 원, 5월 4,518억 원, 6월 4,567억 원으로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7월에는 1,942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해지 금액은 3월 30억 원에서 4월 97억 원, 5월 153억 원, 6월 319억 원, 7월 418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난 우리은행도 최고 수익률은 적극 투자형 NP의 1.38%에 불과합니다. ISA 계좌에서 이탈하는 투자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애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수익률이 시원찮은 데다 수익률 오류 논란 등으로 신뢰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CD-롬이나 USB 메모리 형태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십 가지 상품의 약관이 무차별적으로 수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CD 약관은 2002년 금융감독원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해당 코드를 부여해 계약자가 CD 약관을 통해 가입한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소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의 CD 약관에 판매하는 모든 보험 상품을 나열하고 이 가운데 가입자가 가입한 약관이 어느 것이라는 표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현행 CD 약관은 보험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CD 약관에 식별 부호를 부여하고 약관을 전달할 때 코드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에게 필요한 약관이 즉시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J 제1제당이 고용노동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H센터에서 열린 2016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 행사에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CJ 제1제당은 지난 3년여간 꾸준히 채용을 확대해왔으며 일자리 제도 개선과 일자리의 질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J 제1제당이 올해 3월 말 기준 근로자 수는 5,411명으로 지난 2013년 말에 비해 459명 늘어나 약 9.3%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을 다각화하고 생산 현장의 근무 방식 개선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소식입니다. 남해상으로 비구름이 지나가는 가운데 가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남해안 제주도 30에서 80, 호남과 영남은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방으로도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강원 영동은 새벽에, 전북과 경북은 아침에 그치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2도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좋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청정한 동풍이 불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면서 대기 상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 소식은 없지만 한낮에도 서울 25도, 인천, 춘천, 대전, 청주 24도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강릉, 울진 20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은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한낮에도 광주 26도, 대구 22도로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금요일에 또다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돼 일요일이 되어서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계 5위 대기업 총수 일가가 꼼수로 탈루한 세금만 1,000억 원이 넘는다죠. 우리 국민의 1인당 빚이 2,8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날카로운 사정 칼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생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